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삼각지대 진행을 맡은 박상우입니다. 네, 저희 아주경제 그리고 ABC에서요 야심차게 론칭을 했는데요. 여의도 삼각지대라는 프로그램인데 일단은 저희가 좌우 패널 분들 한 분씩 모셨는데요. 우선은 여당 쪽 패널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수미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 쪽의 패널이신데요. 김준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회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일단 뭐 준비된 거는 따로 없고요. 약간의 최소한의 대본 정도만 네. 있는데요. 그냥 자유롭게 질문하세요.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네. 우선 평소에 저희 아주경제 AB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 AI 관련 행사를 저희 당을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플로어에서 로봇 개가 이렇게 춤을 추고 막 봤거든요. 그때 오셨었구나. 네, 당연히 봤죠. 그때 못 뵀네. 네, 음. 나는 봤는데 서운함. 영화 엄청 서운함. 저 봤었다고요? 네. 말을 거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저쪽으로 가버리시고 해서 나를 그랬구나. 만날 의사가 없으시고 무슨 남자. 소리세요? 저 같은 그 당의 그 대변인 따위는 요새 잘 더 나가시잖아요. 높으신 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엄살이세요. 요새 제가 알기로 되게 잘 나가시거든요. 아유, 예, 네. 두바람 잔소리. 저는 이제 당 대변인을 왔으니까 당의 의원분들하고 막 챙겨야 되니까 그렇죠. 많이 다니지 못했고 그때 대단했던 게 각국의 대사님들, 그러니까 오셨죠. 외교관분들도 오시고 정치인분들, 언론인분들 오시고 기업인들이 너무 많이 오셨죠. 네, 대단하시던데요. 그래서 와 아주 경제가 먼저 좀 치고 나가는구나 이렇게 AI 시대에 이 트렌드를 읽고 그래서 역시 살아남을 줄 아는 진정한 언론이다 맞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앞으로도요 저희 ABC가 AI 비즈니스 채널이잖아요. 저희 그 정책 프로그램에도 그런 코너 만들 거예요. AI 만평 해가지고 AI한테 저희가 만평을 의뢰하고 네. 그거 딱 띄워놓고서 이게 어떤 그림인지 오. 서로 생각해보고 아무튼요 네. 그런 거 해볼 거고요. 좋습니다. 대변인님은 저희 옛날에 그 라이브 최다 조회수 기록해 주셨어요. 네. 한번 나왔는데 그때 한동훈 의원 당선 특집 방송을 했는데 무려 23만 뷰. 저희가 1시간 20분 했는데요. 23만 뷰 최다 그 조회수를 기록해 주신 대변인님이시죠.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새? 그냥 뭐 이런저렇게 지내면서 뭐 유튜브도 간간히 나가고 TV도 간간히 나가고 하면서 지냈는데 네. 아무래도 아주경제와 ABC는 또 제 마음에 또 친정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또 박상호 기자님께서 또 전화를 주시면 또 저는 한 걸음에 달려오기 때문에 네. 예, 이렇게 또 다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잘생기셨다고. 아 이거 방송에도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네. 정말로 정말로. 아니 여성분들 당연히 좋아하시죠. 아유 그래서 영광입니다. 저는요 두 분 모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긴 하지만 방송할 때 비판적으로 제가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할 건데요. 주위에서 그런 어떤 외모에 대한 어떤 호평 그런 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던데요. 저는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잘생겼다라는 느낌보다는 네. 그냥 나이에 비해 좀 어려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이지 저를 보고 잘생겼다고 평가하는 거는 뉴요커 저는 느낌. 동의하기 힘든 뉴요커 느낌. 뉴요커 느낌이에요. 유학파 느낌. 네. 실제로 네. 유학파이시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역시 저는 이게 부산 사람입니다. 고향이 부산입니다. 역시 미쿵 물을 먹은 사람은 어쩔 수가 맞습니다. 없구나. 맞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변인도 지금 여당에서 외모를 맡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맡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혹시 내가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3대 그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당에서도. 네. 빨리 얘기하시죠. 그래요? 자, 예, 빨리 예. 얘기해 보세요. 자, 마이크. 누구? 전수미, 예, 전은수, 예. 전짠데 한 명 또 전한기를 아니고 네, 못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현희. 여기까지. 전현희 쓰리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큰 영광입니다. 뭐 감히 뭐 얼굴 평가하기 좀 그렇지만 전수미 대변인께서 가장 출중하시지 않나. 그럼요. 네, 역시. 저도 대변인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그 국회 본청을 자주 들락날락 네, 거리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오다가다 이제 의원분들 많이 뵙고 왔는데 실물로 봤었을 때는 전수미 대변인께서 가장 그렇다. 영전의 고속도로를 타실 분. 영전의 네, 고속도로. 네, 이분은 준비된 분이다. 네. 네, 그러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자, 시작은 훈훈하게. 훈훈하게 자, 이렇게 훈훈했던 두 분이 네. 어떻게 또 저희가 싸울지 차차 과거요. 다뤄보도록 하고요. 저희가요 이 모티브가 있어요. 약간 요새 정치적으로 너무 갈등도 심하고 뭐 정치 양극화라고도 하는데 제가 참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거든요. 썰전. 야, 그때 2016년부터 그렇죠. 그때 박근혜 그 국정농단 사태 때 거의 전 국민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맞아요. 다들 보셨죠? 네. 썰전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되게 치열하게 싸우고 근데 품격 있게 싸운다. 품격 있게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싸운다 해서 보는 사람이 그걸 봤을 때 불쾌하거나 설득이 안 되거나 더 이상 안 봐야겠다 생각보다는 이거 되게 맛있게 맵게 싸우네. 근데 재밌네. 그런 맞아. 느낌. 요새 그런 프로그램 많이 없어서 어떻게 보셨어요, 썰전? 썰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정치인도 아니었고 연구원이었었는데도 썰전은 매주 챙겨봤던 것 같고 지금은 좀 다른 사람이 됐지만 그때 당시 유시민 작가는 그 썰전에 나온 유시민이라고 하면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유시민 작가를 보면서 아마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국민 영웅이었죠. 네, 근데 또 거기에 또 보수 패널로는 전원책 변호사, 박형준 전 시장까지 나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 박형준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잊혀져가는 정치인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고정 패널로 나오면서 국민적인 인지도도 많이 올랐고 학자 출신이자 전 국회의원으로서 되게 합리적인 모습을 그렇죠. 표방하고 있는 훌륭한 분이다라고 해서 그게 연장선상으로 돼서 결국에는 부산시장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썰전의 역할이 아주 컸다라고 컸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썰전을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희 정치 어떤 방송계에 길이 남을 방송이고 사실 뭐 맞아요. 유시민 작가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에 대한 평가는 지금은 뭐 각자 다를 수 있긴 네, 하겠지만 네. 그 당시에 썰전은 진짜 뭐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고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없다. 한쪽 진영만 좀 대변하고 그래서 우리 ABC에서 우리 아주경제에서 젊은 썰전을 한번 해보자 해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여의도 삼각지대입니다. 사실 JTBC가 요즘 힘들잖아요. 힘들죠. 이제 ABC가 이제 또 새로운 또 썰전 같은 프로그램을 론칭했기 때문에 충분히 전국구가 되지 않을까. 공교롭게 또 제 JTBC 출신이지 맞아. 않습니까? JTBC 이렇게 진영에 대한 몰락해서 소감. 너무 가슴 아프죠. 거기 계신 분들이랑도 지금도 워낙 친하게 지낸 분들 워낙 많은데 다들 이래요. 하루 일어나 보니까 하루 아침에 회사가 망해 있다. 너무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JTBC 진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회생 절차 밟고 있는데 뭐 회생이 뭐 기각될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막 구조조정도 하고 아주 힘든 길을 맞아요. 걸어야겠죠. 월드컵 기간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욕심 부리긴 그 했어요. 준비권 가지고 많은 욕심을 부리셨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형제의 난도 있었고. 형제 난도 있었고 네. 월드컵이랑 올림픽으로 이렇게 한번 반전을 노렸는데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어떤 비판만 더 많이 받았던. 맞아요.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네, 썰전. 네, 썰전. 네. 아무튼 저희 그 썰전처럼 유익한 방송을 해보고요. 저희 그러면은 오늘 뭐 대본을 준비하긴 했는데요. 뭐 자유롭게 바로 들어가 보면은요. 쭉 보면은 요새 뜨거운 이슈들이 좀 있어요. 뭐 요새 선관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어젠가요, 김건희 여사가 나 명품백 받았다. 뭐 인정도 하셨는데 여기서 재판장에서 좀 경로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뉴스도 있고 또 가장 뜨거운 뉴스는 아무래도 여당의 지금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실 말씀 많으실 텐데 뭐 그런 얘기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요. 저희 바로 그러면은 첫 번째 주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뭐 영상이 준비됐는데요. 저희한테 소리는 안 나오네요. 선거관리 시스템을 시대 변화에 맞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저 과거의 인이어 좀 꺼져 있습니다. 방식을 인이어 답습하면서 주세요.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당일 투표자 수를 오프라인으로 집계하는 특성상 집계 시점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전제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관리해 오다 보니까 최종 투표자 수와 투표율 집계에만 신경을 쓰면서 확인에 다소 소홀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조직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최첨단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투표자 수 집계와 공개를 오프라인,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정확한 자료 입력이 있었다는 점과 사람에 의한 부실 관리라는 점은 겸허히 인정합니다만 투표자 수 오입력 자체가 부정선거라는 일부의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네, 뭐 이런 건데요. 사실 저는 이전까지 부정선거하면 솔직히 네. 좀 너무 음모론이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말하는 것도 어렵고 최대한 기자로서 창피하긴 하지만 최대한 말을 안 섞으려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번에 선관위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부터 최근에는 뭐
이 전산상에서 뭐 조작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저 기자로서 고민이 많은데 일단 이 사태 여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선관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뭐 개헌 얘기도 나오고 그러자는데 좀 약간 혼란스러운 게 첫 번째는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진정성. 그러니까 계속 올공에 나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 부르고 좋으실 텐데 그럼 선관위 관련 뭐 특검이라든지 현안들에 대해서 당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민주당하고 현장에 계속 나와 계시고 여기 또 당 안에서도 뭐 징계 정치를 하시고 이틀만 정치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저분이 올림픽공원에 나가신 장애투쟁을 하시는 게 진짜 진심이신지 그러니까 진짜로 이분들의 청년들 아니면 국민들의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이게 문제네 했으면 솔루션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정치인 입장인데 장동혁 대표가 장애투쟁을 하면서 이거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 자기 정치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궁금증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을 뭐 오입력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날로그식인 게 문제죠 선관위가 그래서 뭐 수기 입력하고 이걸 전화로 보고하고 그러니까 중앙 선관위로 바로 이거 전산 시스템 쏘지 않고 이런 아날로그식 방법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오이 입력이 있었고 아날로그식의 문제고 그럼 재발 방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바로 부정선거다. 그러니까 기승전 부정선거론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나 정치적 레토릭이고 문제가 있고 뭐 타임머신 선거다 아니면 뭐 어떤 뭐 부정선거 그러니까 결론은 다 부정선거예요. 결론을 정해놓고 나서 장애투쟁하시고 결론을 정해놓고 나서 이걸 당내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과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거를 선관위 개혁을 할 선관위 잘못을 바꿀 의지가 있느냐 이거 민주당에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당도 문제 의식에 공감하는데 그것은 이제 관리에 대한 어떤 부실에 대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 하는 거 보면은 이걸 풀 의지가 없어 보인다. 뭐 이런 식의 말씀 같은데. 그 대변인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제 기자님께서도 이제 이런 상황이면은 부정선거가 진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아니라 저는 선관위는 그냥 해체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부실 투표 관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2021년도인가요? 2년도 대선 때 소쿠리 투표도 있었고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뭐 코로나가 있었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매번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또 누가 선관위원장이었습니까? 노태학 그때 대법관이 선거위원장을 했었고 계속 이 관리하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혁이나 수정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일단 국조특위장에서 되게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윤상현 위원장이 주진우 의원과 김은혜 의원한테 싸우더라고요. 이게 투표수를 이게 조작해서 입력했다라기보다는 오입력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오입력한 거를 가지고 이거를 부정선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 득표수를 잘못 입력한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정선거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같은 국민의힘 의원인 주진우 의원이랑 김은혜 의원이 아니 그 위원장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씀하시냐라고 엄청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혹자는 부정선거가 있다. 혹자는 이거는 부정선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정회를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저는 선관위가 이런 선거 관리 관련돼서 맡을 자격이 없다. 거기고 나아가가지고 예전에 한번 선관위 직원들한테 이거 선거 관리에 대해서 행안위한테 넘기는 게 어떻겠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 선관위 직원 대다수가 그걸 동의했습니다. 그럼 선관위가 왜 존재하는 거죠? 저는 선관위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 3.15 부정선거 때문에 선관위를 이제 아예 독립된 기구로서 지금까지 남겨두고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도 받기 싫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선관위 안에서 봤을 때.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회사가 되는 거고 저는 선관위는 존재의 가치를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요. 이게 이 사태 자체가 심각한 건지 아니면은 이 사태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그때 뭐 투표용지 부족부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부정선거의 어떤 음모론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그리고 최근에 이 투표용지 불일치 그리고 조작 의혹 이게
누적이 되면서 사태가 심각한 건지 아니면 이 자체로 정말로 이 사태가 심각한 건지 저는 그거에 대한 판단이 조금 잘 안 서더라고요. 이 자체로 심각한 심각하죠. 겁니까? 이 네. 자체로 심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지금 선관위 이거 안 된다. 그냥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 개헌까지 얘기 나온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인데 예. 그리고 선거는 여기 선관위 방식이 그러니까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결과에 영향을 안 미쳤으면 문제 없다.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국민들이 판단하는 국회에서 판단하는 거. 그걸 선관위가 왜 판단해서 본인들이 아무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고 국민의 참정권은 헌법상 기본 권리예요. 그럼 거기에서 선관위가 절차상 뭐 결과는 결과값은 변하지 않았어요.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면 이 절차의 결과의 문제도 마찬가지 절차의 문제 위반도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입니다. 근데 이 절차 위반에 대해서 결과에 뭐 영향 안 미쳤으니까 별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하하. 본인들이 할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 선관위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바짝 엎드리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수호, 헌법상 기본권을 우리가 침해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정말 뼈를 갈아 넣어서 개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고대죄를 해야지. 결과에 문제 없었으니까 문제 없다. 약간 그런 태도. 이거는 본인들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말이다. 이 반성 없는 선관위, 뭐 축구협회도 마찬가지고 반성이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뭐 저희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얘기하지만 다른 제3의 기관이 선관위를 완전히 부셔버릴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 네. 그렇구나. 그럼 두 분이 사실 이 의견이 일치되는 거 아닌가요? 둘 다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지금의 체제는 절대로 안 아니, 된다는 근데 거죠. 선거 관련돼서는 그냥 경쟁의 과정에 있는 겁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뭐 개표가 되고 그다음에 뭐 당선자가 결정되는 그 과정 자체는 같은 정치인이고 그 당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공정해야죠. 공정해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대변인님과 제가 이제 어느 특정 지역구에서 경쟁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졌어요. 근데 이게 득표수가 오기입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제가 당선자로 됐다고 칩시다. 그럼 세월이 지나가지고 알고 봤더니 이게 선관위에 이 시스템 전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낙선자여야 되는데 당선자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긴 저도 문제고 진 대변인님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유권자가 선택한 거는 전수미라고 하는 사람인데 결국 당선자가 제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결국 국민이 주인이라는 건데 이 참정권을 훼손하는 것 자체는 선관위의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리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선관위가 항변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알겠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거기에 너무 포커스를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선거가 아니니 우리가 실수했습니다만 부정선거는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사과하고 사죄하고 그 관련된 사람들은 다 사퇴해야 돼요. 근데 그 맞아요.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사퇴하는 것 자체도 되게 무책임한 거라고 하는데 저는 국조특위가 됐거나 이런 분들이 좀 제대로 활동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자꾸 국회 상임위자면서 서로 고성지르고 싸울 게 아니라 한마음 한뜻 뭐 대변인 계시고 저도 전 대변인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앞으로 다가오는 총선 관련돼 가지고 지금 올공에 많은 청년들이 나가 있는데 지금 안 믿는 거잖아요. 선거의 결과를. 그런 그렇죠. 분위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럼 선거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거의 제가 봤을 때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거의 해체 수준의 선관위에 대한 개혁에 대한 필요성 공감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뭐 제가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론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어떤 당권파 지도부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제발 청년도 그렇고 이게 올공에 모이신 분들을 국민의힘에서 특히 장동혁 대표가 자기 정치의 도구로 좀 활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심이 별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떼양볕에서 이분들이 왜냐하면 지금 하나 특검과 지금 우리가 투표함 앞에서 오픈을 봤을 때 맨 처음에 국민의힘이 요구한 게 뭐였냐? 국정조사 통해서 투표함 같이 열자. 그리고 특검하자.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이 그런 의사대로 국민의힘 의사 존중해서 투표함 같이 열자고 했어요. 그리고 투표함 열기 위해서는 뭐 시간이 필요해 한 달 기다렸어요. 열자고 했더니 이제 와서는 특검부터 하자. 네. 못 믿겠다.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아니 올공에 직접 나가기 현장 목소리 들어서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아니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투표함 같이 열자고 했더니
지금 특검부터 하자 시간 끌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루 온도 뭐 34도, 40도 계속 넘어갔던 이 폭염 속에서 올공에서 정말 힘들게 그 시위하시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미루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모든 문제가 터지면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서 관련자들의 확실한 징계를 내리고 재발 방지 이 3스텝으로 가는 게 가장 상식 중의 상식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특검만 주장하면서 이 투표함 여는 거를 또 반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 시간 끌기를 하느냐? 그러면 저는 철저하게 장동혁 대표와 그 지도부에 자신들의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 선관위 사태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지적해 주시면서 진상 규명을 별로 하고 싶어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취지인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어 이런 거예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라든지 아니면 그를 위시하는 세력들이 정말로 부정선거를 있다고 믿고서 그런 어떤 정치적 행동들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도 부정선거 설마 이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적인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믿는 척 하는 건지 전 그게 궁금하던데. 선거에 나가본 사람이라면은 네. 부정선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투표수를 오기입한 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선관위는. 예. 다만 투표가 끝나면은 우리가 이제 개표 참관인이라고 해가지고 각 당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뭐 학교 체육관 이런데 이제 그 투표함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 동별로 이제 개표함을 열고 어떤 투표소에 뭐 누가 얼마나 투표했는지 보지 않습니까? 그럼 참관인들이 옆에 서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요. 참관인들이 매수됐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관인이 네. 그러니까 참관인들 그걸 다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를 옆에서 그 컴퓨터를 지켜봐요. 그럼 그게 감시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게 국민의힘만 감시하냐, 민주당만 감시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양당이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또 문자로 찍고 그다음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각 후보 캠프에다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V에서 그 투표 방송 같은 거 볼 때는 뭐 몇 퍼센트 나오지만 선거 사무실에서는 1시간 정도 먼저 그 결과를 받아보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기고 있다, 지고 있다. 그런 거를 또 다 받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투표소에서 몇 표가 나왔다, 민주당 몇 표, 국민의힘 누구 몇 표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걸 또 칠판에 써요. 누가 몇 표 받았다, 누가 몇 표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황상, 시스템상 이거를 그 정치에 관여가 많이 되어 있는 사람, 고관여자들이나 아니면은 개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이 돼봤으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 텐데. 이거를 본인들의 정치적 동력 삼아 지금 젊은이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믿는 소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정치 지도자나 야당 지도자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 가지고 지금 비판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도 많이 빠지고 있고 부동산, 증시, 그다음에 뭐 보안수사권 폐지 이런 걸로 막 공격들을 많이 하고 싸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부정선거를 왜 매달고 있는지 붙잡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 투개표함 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 들어가서 연다고 해가지고 도대체 뭐가 바뀌나요? 그거 열면은 뭐 판도라의 상자처럼 모든 게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올림픽 공원 관련돼가지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거기에 이제 우리 과거에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이 용품이 그 올림픽 공원 쪽 사무실에 다 있었는데 그거를 못 꺼내가지고 그걸 대여해가지고 국제대회에 나가고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올림픽 공원에 있는 젊은 분들의 뭐 진심을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국민의힘 지도자 정도 되는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제발 적당히 하고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말씀대로 선거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부정선거 있을래 있을 수가 없다. 그 여러 가지 관문을 다 통과를 해야 돼요. 매수를 불가능해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를 안 해본 뭐 전한길 강사, 전광훈 목사 이런 분들이 부정선거 주장하는 거 선거 안 해보셨을 텐데 근데 선거를 많이 해보신 뭐 장동혁 대표 그리고 또 뭐 주진우 의원, 뭐 김은혜 의원 이런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은 본인들도 부정선거 아닌 거 알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유리함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보도 나왔는데 장유호 대표도 반성하셔야 되는 게 저희는 권리당원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책임당원이라고 하시고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요? 아니 저희는 권리를 보유하는데 여기는 책임만 지게 돼 있나요? 그래서 제가 당원이라면 기분 나쁠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100만 그 책임당원을 항상 장동혁 대표가 엄청 강조하시는데
저 오늘 기사 나왔습니다. 100만에서 빠졌다고. 그렇구나. 왜 빠졌을까요? 어. 올공에만 집중하시고 자기 정치에만 집중하시는 행태를 당원들이 모를까요?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퇴 안 하십니까? 이제 부정선거 얘기 여기까지 하고선 여기까지. 아, 저 정리하- 들었어요. 연임 지금 연임할 결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제 서울이랑 네. 대구 경북 이겼으니 나는 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나에게는 든든한 100만 당원이 당원도 있고 있다. 오직 당원의 목소리를 섬겨서 가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목소리. 그래서 저는 연임할 결심하셨다고 최근에 들었기 때문에 네. 장현 대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은 들어봤어도 네, 연임할 연임을- 결심하신 네. 장동혁 대표 어떻게 근데 가까우세요 또 장동혁 대표랑 과거에 과거에 가까우셨었어요. 그럼 왜 멀어지셨어요? 근데 워낙 친한 계셨잖아요 장동혁 네. 대표가. 네. 그러니까 진짜 아니 대표적인 배신 한동훈 그 전 대표한테 배신자로 하시 본인이 배신자 아니에요? 어떠세요 요새 두 분 관계가? 아니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춤도 치시고 정말 성심을 다하셨던 춤추셨어. 분이 어. 지금 와서 막 배신자 프레임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저기 국민의힘의 배신자의 기준이 뭔가 난감한 김준호. 예 배신자가 배신자라고 공격하시는 것도 되게 신기해요 저는. 복잡합니다. 자 입장 밝혀주십시오. 제 입장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중요하죠.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많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음. 중요하죠. 저는 뭐 예전부터 두 사람 모두 존경하고 좋아했고 개인적으로도 가깝고 했었는데 지금 이 현 상황을 봤었을 때는 뭐 장동혁 대표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만 제일 원망스럽고 화가 나는 거는 윤 전 대통령 부부 때문에 아하.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다 이 사달이 발생한 거지 100% 않습니까? 인정. 그러니까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이런 것들 때문에 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게 된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걸로만 봤었을 때는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대한민국을 너무 양극단화시키고 대한민국의 갈등을 끝까지 만든다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게 그 연장선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두 부부가 가장 증오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요. 제가 외교관분들, 그러니까 당 대변인인데 제가 이제 외신 기자된 대변 그 외교관분들 만나거든요. 네. 그때 물어봤어요. 12.3일 밤에 여쭤봤더니 맨 처음에 보고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북한이 라고 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계엄 선포. 그러면은 이제 통일되는 건가? 나 평양 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정말. 네, 노스코리아라고 했는데 아니요, 사우스코리아. 에이, 거짓말하지 마. 가짜뉴스. 가짜뉴스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무슨 계엄을 해 독재 예전 정권도 아니고 했는데 그럼요. 네. 진짜 속보를 보고 너무 충격 받으셨다는 거예요, 외교관분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이제 각종 행동에 대해서도 여러 보고가 들어오는데, 설마 여사가 그랬겠어라고 이제 계속 생각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 걸 보면서 많이 이제 경악을 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계엄의 밤에 대해서 뭐라고 딱 한마디 평가, 자살골을 넣었다. 자살골. 아니 대통령 실컷 잘하셨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계엄을 해서 자살골을 넣으시지? 도대체 자살골도 있고요. 조선일보 다음날 사설인가요? 정치적 자폭. 최대의 정치적 자폭이다. 외교관분들은 그렇게 자살골로 평가를 자살골, 하셨습니다. 자살. 네, 그 참 자살골이죠, 마음이 뭐. 네. 복잡하더라고요. 외교관들은 항상 그 용어나 단어를 품위 있고 유화된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자살골 정도면은 아주 예쁘게 쓴 거죠. 자폭은 외교관이니까요. 예, 예. 자폭은. 더한 뭐 표현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죠 뭐. 그래서 그 원흉이 됐던 네. 그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가까웠던 절친이었지만 지금 철천지 원수가 됐던 그 원흉이 됐던 사건이 계엄이고 바로 그 가장 가까운 곳에 김건희 여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계속 재판 진행 중인데요. 어제 법정에 출석해서요. 김기현 의원의 그 부인이시죠. 사모님한테 명품 가방과 편지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통해 언제 받았는지 구체적인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시면서 약간 뭐랄까요? 그 약간 격앙된 어조로 그 특검이죠. 특검이랑 이렇게 약간 말다툼을 하는 그런 이제 장면도 포착이 됐는데 일단 이 뉴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선택적인 그 기억을 삭제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되게 자기 합리화의 달인이시다. 저렇게 살기 때문에 저기까지 버텨오신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받았어요. 본인이 받은 것도 인정하셨거든요. 근데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경위를 받았는지도 모르겠대. 또 청탁금지법 8조에 의하면 그 공직자, 그 공직자가 배우자에 대해서 그게 금지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법도 뭐 조언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배우자 물론 수수만으로는 형사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고의성 그리고 대가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아마 부인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 국민 상식적으로 받은 건 맞는데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야, 바로 이동욱입니다. 네. 검찰이 이렇게 말했어요.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그 말씀, 영부인 말씀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딱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이 정말로 알까요? 딱 이렇게 하시면서 검사님도 모르시지 않냐. 청와대 어떻게 이쯤 되면 돌아가는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쯤 되면. 개돼지로 보는 거다. 이쯤 되면. 둘 중에 하나죠. 예.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였다. 왜냐면은 받은 금백이 로저 비비에라고 하는 브랜드지 않습니까? 로저 비비에 좋은 그러니까 겁니까? 그게 처음 여성분들은 들어봤어요. 잘 아실 텐데 저는 그게 몰라요. 여성 구두로 유명한 브랜드예요. 구두. 그러니까 백으로는 유명한 브랜드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전 그게 샤넬백만 들어봤어요. 그게 또 들어봤더니 말씀하신 들어보신 거예요? 샤넬이나 여러 가지 비싼 그 뭐 루이비통이나 이런 데처럼 아주 고가의 백은 아니었던 걸로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김기현 당 대표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사례 같은 걸로 줬다라고도 다 나왔지 않습니까? 200만 원 정도 아니, 그게 한다고. 궁금한 네. 게 있는데 그럼 그게 국민의힘의 관행과 전통이에요? 저는 뭐 주고 받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네. 모르겠는데 아니, 내부에서 원래 이렇게 아니겠죠. 왜 그러세요? 아니 국민의힘의 관행이면 또 이제 관행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관행이면 다 감옥 가요 지금. 그래서 안녕.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었을 때는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인들에게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법꾸라지 법 전문가에게 이제 교육을 잘 받아서 어떤 식으로 법정에서 진술해야 되는지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받고 있는 혐의가 하나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뭐 무죄가 나오나 뭐 아니면 형량이 세게 나오나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래나 저래나 전직 영부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얼굴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적인 품위와 채통은 좀 지켰으면 좋겠다. 채통. 야, 아니 그거는 이제 이미 외교 현장에서 레드카펫 중간으로 막 걸으시고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서도 원래 거기의 전통에 따르면 그 영부인이 옆에 앉지 못하는데 굳이 자리 만들려고 해서 의자에 이제 앉으시고 뭐 네덜란드나 각국 방문하실 때 뭐 화장실을 비롯해서 많은 의전을 영부인 의전을 요구하셔서 그 나라에서 막 비토하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뭐 마리 앙투아네트부터 시작해서 너무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카메라 욕심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대단해요. 레드카펫 중간에 계시고 인도네시아 그 지도자 만날 때 총리 만날 때도 본인이 먼저 손을 내미세요. 대통령이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이미 아직 나는 다음 차기 대통령이고 내가 윤석열보다 내가 실제적인 지배자야 하면서 자신의 본심을 이렇게 행동으로 근데 보여주시죠. 또 외모가 워낙 수려하고 하시니까 카메라 욕심이 있으실 근데 수도 진짜 있죠. 직접 보셨죠? 진짜 실제로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는 그 잼버리에서 봤어요. 잼버리. 잼버리 현장 제 스카우트 감사였기 때문에 그 예. 봤는데 그때 원래 시작보다 많이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오시나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뻘개져서 오시고 대통령이. 왜 그러시지? 이미 술을 많이 드시고 오셨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오자마자 처음부터 순서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몇 시였습니까 그때가? 그때 저녁 9시 다 돼서 9시 그러니까 다 원래 돼서. 6시부터 막 시작하는 건데 너무 더웠거든요. 잼버리 맞아요. 그때 너무 안 좋았잖아요. 환경이.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전 세계 청년들이 기다리는데 안 오시고 뻘개진 채로 오시고 근데 또 대통령이 나가서 뭔가 말씀하셔야 되는데 혼자 못 일어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주위에 경호원들 다 이렇게 부축해서 일어나고 사태가 아주 진짜 술을 많이 좋아하시긴 하셨구나. 엄청 그러니까 그때 혼자 못 일어날 정도로 많이 드셔가지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도 뭐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이면서 이제 공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있는 거고 일정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거를 먼저 마무리 짓고 술을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일하다 보면 또 사실 속 깊은 얘기를 하거나 국정을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술도 한잔하고 설득도 하고 뭐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정보다 이제 음주를 먼저 했다라고 하면 뭐 저는 모르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워낙 또 뭐 경로랑 음주 이슈로 말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런 임기 일화가. 내내.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유구무원입니다.
그야말로 한나라의 일국의 대통령, 일국의 영부인에 대한 우리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참 아까 채통이란 말씀도 주시긴 하는데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 네. 되는 것 같은 뉴스라서 네. 뭐 그 말씀대로 그리고 또 이거 되게 작은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래서 작은 파우치라고도 또 어느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로저 비비에 저도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아무튼 준명품 그거는 아유 받아들이- 작은 파우치입니다. 작은 잘 파우치. 넘어가시죠. 네. 할 말이 많아요. 부끄러워지는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관심이 확실히 확 줄어들긴 없어요. 했어요. 예전만큼은 아닌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해야 된다. 국민의힘도 네. 이 수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윤어게임 부정선거 맞습니다. 그다음 비상계엄 이거 이제 그만해야 돼요. 국민의힘도 이제 반성하고 새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장동혁 대표께서 정말 윤어게인과 절연할 결심 확실하게 하시고 헤어질 결심하시고 확실히 줄을 긋고 자기 본인이 원하는 당의 미래 비전, 윤어게인과 본인은 어떻게 다르고 과거에 대해 확실하게 사죄하고 당을 어떻게 나갈 건지 이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데 국민의힘이 잘 돼야 민주당이 잘 됩니다. 그럼요.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양쪽 날개예요. 한쪽 날개가 꺼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한쪽 날개로 날 수가 있습니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이번 두 번째 뉴스는요. 로저 비비에만 떴다. 그렇게 정리가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뉴스. 예. 요새 가장 핫한 뉴스 사실 이거 첫 번째로 다루긴 했었어야 됐어요. 맞아요.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지지도 조사에서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했는데요.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053명 가운데 46.8%가 김민석 후보 지지한다고 했고요. 정청래 후보 35.2%. 송영길 후보 6.5% 이 여론조사 발표 나면서 이제 호남하고 서울밖에 안 남았죠. 경기 서울 이런 상황인데 지금 김민석 후보 쪽으로 많이 유리한 것 아니냐. 지금 이 조사 결과입니다. 여론조사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요. 김준호 전 대변인님 말씀 먼저 들어보죠. 현재 상황. 저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제 뭐 김민석한테 기울이지 않았냐, 김민석 후보가 이제 당 대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역경을 거쳐오면서 당 대표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생각보다 저는 되게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직 총리면서 현직 대통령이 지원하는 후보인 거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지금 지지율을 봤었을 때는 되게 접전이에요. 득표율을 봤었을 때는. 팽팽하죠. 그래서 이제 호남이나 서울, 경기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주도가 범전남, 범호남의 이제 민심을 많이 받드는 곳이지 않습니까? 맞아. 근데 제주도가 김민석 후보가 과반 득표를 했어요. 그럼 이 추세대로 가면은 김민석 후보가 되는 거는 뭐 대세론이 불을 붙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만 최고위원 후보 관련돼서는 그 선거를 더 집중해서 봐야 재밌게 민주당 전당대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친청이 몇 명 들어가냐, 친명이 몇 명 들어가냐. 만약에 친청이 3명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당대표가 김민석 후보가 단다라고 봤을 때 지명직 최고 2명을 고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최고위원 친명 넷, 친청 셋인데 그렇죠. 친청 3명이 다 화력이 좋아요. 최민희, 한민수, 그다음 이성윤. 이성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성윤 후보가 최고위원이 되냐 안 되냐가 아주 관건이다.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후보가 되면서 본인만 당선이 되면 최민희 후보랑 같이 본인만 당선이 되면 저는 태세 전환을 할 것 같아요. 정말? 네, 대사를 따를 것 같아요. 근데 이성윤 후보가 만약에 최고위 지도부로 들어오면은 그 3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민주당도 되게 상황이 골치 아프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측해 봅니다. 야, 오랜만에 대변인님께서 되게 날카로운 대부분 대체로 틀리시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되게 날카로운 비판 왜 합리성이 관측 있잖아요.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납득이 확 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이제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 봤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묘사했어요. 박찬대 의원은 이제 유람선 그 캠프, 그다음에 여기 크루즈, 그다음에 여기는 잠수함. 그게 차이가 뭐냐면 유람선은 이제 배 위에 떠 있고 누구라도 다 볼 수 있고 캠프 멤버가 누구인지 뭘 하는지 굉장히 화려함. 투명하고. 예, 투명. 크루즈는 되게 화려하고 그런데 잠수함은 안 보여요. 보여. 근데 물 밑에서 다 작업하잖아요. 저인망식 게릴라전.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특징은
게릴라전에 되게 강한 사람. 오. 각 조직이 있고 6.3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되게 자신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제주 항상 민주당 패턴이 있어요. 제주에서 그게 제주의 결과가 전라도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고 전라도가 바람이 그대로 서울까지. 수도권까지 맞아요. 연결이 되는 항상 그 패턴으로 민주당은 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까 말씀하신 제주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 플러스 지금 설화들 아시지만 선거는 그 항상 그 인간이 움직이는 동력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질투와 열등감.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투표장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 분노는 나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서 투표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싫어서 제만큼만 떨어뜨려야겠다라고 맞아. 그 그게 더 큰 것 분노가 같아. 움직이는 그러니까 응징 투표. 분노는 나의 힘인 거죠. 투표는 어. 누가 좋아서 나가는 게 더 좋으면 잘 되겠지 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맞아요. 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누가 설화를 하지 않느냐, 누가 이 말실수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맨 처음 스코어는 다 100점에서 시작하는데 누가 얼마나 실수를 덜 해서 차감되지 않느냐의 그 게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남에서도 어제 이제 TV 토론에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해서 이게 전라도의 향방 민심은 결국엔 누가 말실수를 안 하냐. 누가 말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대변인이 보셨을 때.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그 행동이나 말실수에서 이제 팀 정청래 팀에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 어제 저기 이명박 그 정부 그 말씀도 하셨고. 그게 왜냐면 박근혜, 윤석열, 이제 이재명 얘기도 하셨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부정부패로 인해서 감옥 간 이재명 얘기하셨고 이번에 또 이제 이명박 얘기도 하셨잖아요. 이게 처음에 한두 번이면 말실수를 가지고 너무 막 맞아요, 그런다 세 하는데 이게 번째죠. 세 번, 네 번이 되니까 그러니까 세 번이 되니까 이게 사람들이 진짜 말실수냐 고의냐. 근데 저는 근데 정청래 대표님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딴지 게시판 혹시 가보셨어요? 가봤죠. 모니터링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계속 보면 노출이 되면은 그게 세뇌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파란 이명박으로 얘기해요. 맞아. 어느 순간 그렇게 그러니까 그 글을 계속 보게 되면은 이재명 이명박 이렇게 이재명박이 되는 더 개연성 있는 해석이십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딴지 모니터링을 그분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세뇌를 되셨나 이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수가 네, 그래서 그게 세뇌된 게 이제 말실수로 나오시는 형태. 그러니까 설화를 누가 더 안 하느냐. 그래서 김민석 캠프 같은 경우는 전략을 바꾼 게 그 전까지는 세게 공격하셨다가 제주도 그 전당대회부터는 이제 통합 얘기하시고. 몸조심하시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전략을 바꿨대요. 이제 통합 내가 된 다음에 그 전에는 서로가 맞아요. 자기의 연설 시간을 할애해서 윤리위에 제소하고 징계하겠다였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그쵸. 이제 어른들의 조언을 받고 당의 미래를 얘기하고 통합을 얘기한 시스템이 바뀌었다. 제가 봐도 정청래 전 대표가 후보가 조금 급해 보이는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급해 보이죠. 많이 급해 보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 되는 게 좀 더 낫습니까? 어떻게? 저는 누가 되든 그게 상관없다. 상관없다? 그러니까 민주당 네. 자체가 네. 너무 갈등이 격화가 돼 있기 때문에 심해. 이게 봉합이 과연 가능할까? 다른 데 가서도 한 얘기가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라고 봤었을 때 정청래 후보나 아니면은 친청, 친문 이런 분들이 선거 때가 되면 아마 공천 학살이라고 표현하죠. 공천 못 받을까 봐 조국 혁신당과 새로운 당을 창당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분당 얘기도 조국 나오더라고요.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지금 12석이죠. 근데 다 비례입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친청이나 친문 관련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명 행사를 통해 가지고 원외에 있는 중진 의원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친문 친청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사례도 있었고 뭐 있었죠? 과거에 뭐 열린우리당, 새천년 민주당도 있었고 항상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를 바란다 바라지 않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바라시잖아요. 민주당은 항상 약간 저항과 그런 그 DNA를 가지고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봤었을 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러한 약간 원색적인 비난, 파란 뭐 이명박, 뭐 저한테는 뭐 사실 그게 비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파란 이명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 해서는 안 되는 말실수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결례고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제일 거대한 유튜브 그 딴지 일부 게시판에서 그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고 정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전당대회 이유가 민주당이 더 걱정이다. 오. 국민의힘은 너무 경도돼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권력자한테 고개 숙인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은 너무 분열한다. 분열을 강하게 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다 선을 넘었어요. 지금 김민석 후보가 이제 이번에 통합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사실 늦었다.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김민석 후보 대신 싸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송영길 후보 보는 맛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는데 예. 화끈하시죠. 대신 싸워주고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도 사실 이게 과연 봉합이 되거나 치료가 될 수 있냐, 치유가 될 수 있냐, 저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어쨌든 여당에 계신 분이니까 이거 통합 뭐 수습 되겠습니까? 이거 전당대회 끝나고서 이 친청 그리고 친석의 이 갈등 어떻게 보세요? 통합돼요. 왜냐하면 됩니까? 국회의원들의 목적은 본인이 뜻하는 이상을 정치에서 실현하는 거고 그럼 배지가 유지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배지만 위험하게 하지 않으면은 통합됩니다. 통합된다. 2년 뒤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자리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정청래 대표랑 김민석 총리 그 둘의 특징은 그렇게 막 극단적인 미움을 받을 용기가 없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도 분명히 통합이란 명분으로 그 팀 정청래 아니더라도 그쪽 계열에 계신 분들을 분명히 쓰려고 할 거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정청래 대표도 지난 6.3 선거 때 공천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굳이 무리해서 자기 사람들을 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무리해서 뭔가를 막 그거를 사람들이 막 목소리 막 세게 나오고 반발이 심하면 무리해서 추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굉장히 선명성 싸움이지만 막상 끝나면 이제 그냥 아예 우리 같은 국회의원이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 두 분의 어떤 캐릭터, 뭐 기질, 성정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갈등이 치닫는 국면이 아니라 대신에 내 필드만 건드리지만 않는다면은 전제죠. 생각해보니까 정청래 그때 대표도 김용민 후보 평택에 막 공천하고도 했었죠. 그래서 저 보면서 하기도 김용민, 했었는데. 전은수, 하정우 다 이렇게 공천을 한 게 이제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특별히 무리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둘 다. 그러네요.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두 분 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대변인 말씀이 어. 확 와닿진 않아요. 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아니, 같아요. 반론까지는 뭐 제가 이제 민주당 내부 경선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맞다 그러다라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이겼다라는 의견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친명, 친석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졌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있는 하죠. 거고. 근데 이 정청래 대표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냥 숫자만 봐도 12대 4로 이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12, 국민의힘이 4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야 서울시장 뺏기지 않았냐? 네가 자꾸 대통령이랑 갈등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았냐? 이거는 김민석 후보도 이제 한 얘기인데 사실 그 서울시장 정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명픽이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김용민 그 말씀하셨는데 그 평택의 평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청래 대표가 원해서 공천을 했냐 말씀하신 거 좋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래 나는 뭐 그런 게 크게 의미 없다 내 사람 안 꼽고 그냥 분위기가 그렇다라면은 유 이재명이기 때문에 넣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졌어요. 조국과 대결하고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지방선거에서 낙선을 했고 추미애나 이원택 이런 사람들 정청래가 이제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당선이 됐거든요. 아마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 말을 아마 지금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근데 차마 그 뭐 민주당 내부 상황도 그렇고 그거를 입 밖에 내는 순간 대통령한테 반기를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면 창피를 주는 거잖아요. 반명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내재된 감정은 친문이나 친청들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에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원택 지사와 김관현 지사 그 싸움 때문에 이제 공천을 그렇게 줬잖아요. 김관현 지사가 여러 가지 돈, 금품 CCTV가 걸렸고, 그래서 엄중히 한다고 해서 이원택 지사에게 공천을 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당 지도부가 각 지역의 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공천을 주면 이원택, 김관현 굉장히 바람이 셌기 때문에 맞아요. 군산만 해도 저는 이제 지금 군산을 잘 못 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저는 이제 당의 대변인이니까 그러면 공천 받은 당의 소속을 응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네. 무소속을 응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원택 지사에서 지원 연설도 하고 지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예. 군산분들이 앞으로 군산 내려올 생각을 하지 말라. 진짜? 근데 김관영 오. 전 지사가 오. 군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군산 사람들 70% 이상이 다 김관영 지사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저한테는 네가 어떻게 군산 사람인데 김관영을 지지 안 하고 근데 이원택을 할 수 있냐. 군산에 따르시잖아요. 군산에 군산에 따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네. 심지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불만이 뭐냐면 왜 이원택 지사에게 공천을 줬냐 이제 불만도 있고 두 번째는 공천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도 정원호 그다음에 부산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면 서울은 워낙 정말 세게 예. 접전 지역이기 때문에 당에 정말 지원이 너무 필요하고 부산도 마찬가지였는데 예. 하정우 수석도 정치 경험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 비롯해서 지도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했던 게 전라북도 선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모든 시간과 에너지 너무나 한정이 돼 있으면 한정된 자원을 그거를 전라북도 선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이게 명픽이라 할지라도 당의 지원이 없는데 질 수밖에 없지 부산, 않았냐. 서울에 대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네, 없었다. 그런 이제 아쉬움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선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한동훈 대표는 워낙 본인 인지도가 그럼요. 어디에서 나왔어도 이제 센 사람이었고 그렇긴 하죠. 그런 것도 있었죠. 아무튼 그 서울에 대해서 뭐랄까요 지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북의 어떤 잡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청래 대표에게 책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요 전당대회 8월 17일인가요? 최종욱 대표 네, 나오는 8월 게 17일. 네. 그때까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전 대표가 정해진 후에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갈 텐데요. 자료화면 뭐 준비됐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은 이 같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특히 세종특별시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이곳이 세종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게 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토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세종이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 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국토의 중심인 세종과 충청이 새로운 균형 발전 시대를 이끄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대통령의 말씀 발언이었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세종 집값이 또 들썩들썩 하는데 세종 집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방 분권, 지방 균형 발전 이거 중요한 어떤 국정 과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대통령께서 저렇게 이제 천명하셨습니다.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 연다 이렇게 했는데 이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뭐 삽을 제때 떠야죠. 제가 이제 뭐 그 세종시 갑 당협위원장을 하셨던 류지아 변호사를 만나러 세종에 한 번,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여기가 이제 세종에 있는 국회 부지야. 여기가 대통령 뭐 집무실 부지하면서 지나가면서 몇 번 봤거든요. 그게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아마 10년이 넘었을 거거든요. 만약에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옮긴다라고 하면 그냥 빨리 옮겨라. 네. 차라리 그냥 그게 낫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뭐 부동산 얘기 하는데 아니 뭐 개발을 하는데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억지로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먹고 지지율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두면 된다.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대 때 집값이 폭등했다가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맞아. 고점에 사신 분들이 지금도 그 가격에 못 돌아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난 그런 걸로 봤었을 때도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부동산 가격 따지고 이런 거는 시장의 원리에 그냥 맡기고 뭐 오늘 왜 저 발언을 대통령이 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니까 그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잘 가져가야 된다.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책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예. 미국 학자들은 그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말이요? 우리나라는 연구할 게 너무 재미가 없다. 당이 바뀌더라도 그냥 그 정책대로만 가서 별로 새로 뭐 연구를 한다거나 논문을 쓸 게 없는데 대한민국은 연구하기가 너무 재밌다. 정권만 바뀌면은 모든 게 다 뒤바뀌어가지고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스펙타클하냐라고 하는데 큰 틀이 정해지면은 제발 그대로 가라. 할 건 하자. 제발. 그거는 그 말씀드립니다. 동의하고 동감한다. 또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 주시네요. 동의 동감보다는 그냥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냥 갔으면 하면 된다. 좋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세종이 항상 충청도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얘기 집무실 얘기다 세종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좀 아쉬운 게 두 가지가 이제 첫 번째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미적거리다가 결국에는 못 지었던 거. 예. 과천이라던가 그 신도시를 지어야 집값이 좀 안정이 되는데 그거를 사업을 못 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종에 뭐 행정수도 먼저 만들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조감도를 보면 집무실은 빠져 있다. 그러니까 안 가고자 하는 의지를 확실하게. 의지가 없었다. 네,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세종 집무실, 뭐 세종 국회의사당까지 의사당. 다 이제 조감도가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은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말만이 아니라 레토릭이 아니라 진짜 한다. 그래서 마지막 그 회의는 이 내 임기 내에 완성을 해서 여기에서 끝내고 싶다라고 했던 것들은 그냥 희망 고문만 하지 않겠다. 이재명은 합니다를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겠다. 그러니까 나의 추진력과 정책에 대한 의지는 이런 거다라고 국민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으셨나요? 근데 물론 지방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차원에서 집무실 이전하는 거 좋긴 한데 따지고 보면 어쨌든 청와대가 세종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이거 국가적으로도 엄청 큰 일 같아 보이긴 하는데 현실성 정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기 예산 문제도 말씀하신 대로 예산 문제도 있을 거고 경호나 보안 문제.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광화문을 옮기는 것도 그때 보안 문제, 경호 때문에 용산에서 청와대 문제가 가는 거예요? 많았죠. 예. 맨 처음에 광화문 그러니까 문재인 광화문 대통령 시대라고. 때 광화문 예. 시대 했을 때 그때 그것도 못했죠. 못했던 예. 이유가 네, 바로 네. 경호나 보안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정권 때 용산으로 옮긴 것도 그때도 보안이나 경호 문제가 맞아요. 엄청 심각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 그 수반되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그 행정 뭐 수도는 좋지만 문제를 해결할 기술적인 것인가 문제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인터넷이라든가 실제로 경호 보안 문제라든가 그러면은 이 서울에 있는 집무실과 세종 집무실의 중복 문제 역할을 어디까지 이제 분담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분명히 촘촘히 좀 설계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 봅니다.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긴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관습헌법 얘기도 나오면서 맞아요. 옛날에 이게 출발이 노무현 정부 때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2004년. 세종으로. 근데 예. 헌법재판소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데 그건 다르죠. 200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확인을 했던 거는 서울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그렇죠. 관습헌법은 맞아요. 이거는 근데 세종에 행정 중심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이게 수도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행정수도제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 기능을 강화하는 거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미 법원에서도 확인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수도인 것과 행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건 좀 다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결되는데 이 국민 인식이 우리 옛날 경복궁 때부터 조선 모든 왕들이 우리 바로 경복궁 옆이잖아요. 경복궁 계셨고 청와대 쭉 계셨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 때부터 이제 대통령은 세종에 간다. 이 국민들이 일단 첫 번째 좋아할까 이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그게 근데 저도 근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그렇구나. 모르겠어요. 예. 뭐 수도가 서울일 수도 있고 부산일 수도 있고 뭐 세종일 수도 있고 그거는 예. 뭐 사실 그렇죠. 고려 때는 뭐 개성, 송악이 수도였고 그렇죠. 뭐 신라 때는 경주였고 뭐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양이 이제 뭐 수도가 된 거고 지금도 이제 서울이 계속 이제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하는 게 그럼 도대체 뭘 원해서 가는 거냐? 그러니까 세종으로 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도 서울이 너무 북한과 가까워서 가는 건지, 그래서 이제 뭐 그게 위험해서 그런 건지, 뭐 북한이 뭐 치고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피신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명확치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세종에 가 있는 공무원들이 국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청와대에도 많이 올라오고, 정부 부처 관련돼 가지고 광화문에도 와야 돼. 맞아. 길과장,
길차장 이 문제가 거의 15년 넘게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비율이죠. 그러면서 맨날 KTX 타고 그 기차 안에서 업무 보고 전화 받고 그러면서 그 행정 비용도 어마무시하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내려간다라고 한들 그럼 그 비용이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세이브가 되냐? 국회도 내려가야 돼요. 그럼 국회가 내려가냐? 국회의원들은 안 내려가고 싶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네. 국회도 내려가야 되고 만약에 행정수도가 완성이 되려면 그런 식으로 다 입법 기관까지 다 내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상임위가 언제 열릴지 모르고 세종에서 계속 출퇴근을 하고 그다음에 세종에 있는 공무원들이 주말 되면 또 서울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 저는 대통령이 간다라고 해가지고 자 대통령이 왔으니까 세종시가 진짜 이제부터 행정수도로 완성이 된 거야라고 하는 게 그냥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게 그냥 국민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그거는 국민의힘이 뭐 정권에 가지든지 저는 그게 왜 이걸 굳이 세종으로 굳이 옮겨야 되냐? 그때 과거로 돌아가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사실 충청도 표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종특별시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었던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는 수도로 할 것이 아니라 무슨 뭐 과학 기술 이쪽으로 개발한다라고 했더니 박근혜 당시 대표가 그걸로 엄청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 약속 어렴풋이 지켜라. 경험합니다. 예. 그렇게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양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진짜로 우리가 행정수도로 옮기기 위해서 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건지 아니면 충청도 표심 때문에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이 있다. 보여주기식인 건지 진정성 있는 건지. 진정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수도권에 너무 과밀화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내 땅 하나가 없고 내가 머무를 집이 없고 그러면서 이 수도권 과밀화, 그다음에 국토 균형 발전의 취지도 분명히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미 상당수 정부 부처가 세종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보고하느라고 서울에 계속 올라와야 돼요. 왜냐면 국회도 여기 서울에 있고 이제 집무실도 여기 있어. 근데 국회도 세종 의사당으로 내려가고 대통령도 이렇게 내려간다면 그 보고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부의 운영에 대한 보고 체계의 효율성 그리고 이제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 발전, 지역 불균형 해소.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 집무실이 없고 세종 국회의사당이 없기 때문에 세종에 계속 행정 중심 도시하지만 반쪽짜리였단 말이죠. 예. 이걸 이제 완성형으로 만들려는 게 대통령과 지금 정부의 의지다. 그렇게 그럼요. 보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쟁점 이런 거 두 분이 뜻을 같이 하는 건 가려면 싹 가야 된다. 의사당도 가야 되고 집무실도 가야 되고 하지만 두 분이 다른 거는 진정성 있는지를 모르겠다. 정말로 하려는 건지. 근데 만만한 게 공무원이잖아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뭐 정부 부처나 공기업을 이제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이제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이 이제 일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를 연장선에서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세종의 인구가 그러면은 수도권 사람들이 내려와서 세종이 그렇게 큰 도시가 됐냐? 대전이나 충남, 충북 쪽 사람들이 더 많이 넘어가셨어요. 이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뭐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 사람도 많이 내려갈 수 있고 기업은 사실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집중 개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한다면은 뭐 행정수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습법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관습적으로 이제 가는 분위기잖아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좀 가져야 내려가서 된다. 뭐 충청에 가든 뭐 호남에 가든 뭐 경상도 영남에 가든 기업을 좀 가서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주제까지만 다뤄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볼 텐데요. 그 3대 매각 프로젝트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뭐 세종 집무실 이전도 그렇고 네. 얼마 전에 발표한 그 3대 메가 프로젝트죠. 호남에 700조 정도 네. 총 한 1,500조 원 정도 투자 규모인데요. 그중에 한 반 정도가 이제 서남권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뭐 사실상 호남 쪽이죠. 전남이 많죠. 그렇죠. 이런 어떤 구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또 여당 쪽에서는 어떤 계획으로 이걸 추진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네. 지역 감정적인 발언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왜 전라도만 키워주냐. 그렇지. 그다음에 전남 전북 갈라치기는 이제 뭐 민주당에서 이제 전당대회 때문에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경상도는 뭐 충청도는 강원도는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좋겠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거 지역 국토 균형 개발을 하는데 반도체라고 하는 게 지금 공장 짓는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지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비서실장이었나요? 대통령이 이제 나와서 하신 얘기가 임기 전에 첫 삽을 뜨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지 내 임기 내에 뭐든지 다 해야 돼.
이 안에 뭐든지 다 해야 돼.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국가 대계에 대해서 발표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을 이제 서포트하고 이제 부수적으로 돕는 역할을 해야지. 자, 삼성, SK 돈 이렇게 많이 내기로 했고 현대자동차 이렇게 돈 많이 내기로 했고 투자 많이 해주기로 했으니까 고마워. 근데 언제까지 이거 착공까지 해야 돼? 어느 땅 줄게 이거 해 이렇게 명령하듯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기업이 뭔가 활동을 하는데 분명히 애로사항이 생긴다. 그 발표 직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발표 때문에 폭락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다만 외국의 몇몇 이제 경제지에서 했던 얘기가 이거지 않습니까? 왜 대한민국은 저 초거대 대기업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지시하면은 대기업이 이거를 따라 붙냐? 이거에 대해서 결국 뭐 관이 주도하는 그런 국가 그 경영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영남에도 또 골고루 또 발전하게 해주게 하겠다, 투자하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네, 네. 그거에 대해서 계속 기업을 가지고 푸시하지 말아야 된다, 정부가.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해가지고 저는 호남도 개발하고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긴 호흡을 가지고 가는 거지. 반도체가 재작년에 투자해가지고 SK 하이닉스가 됐고 삼성전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수십 년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롱텀으로 길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방향성 자체는 동감하는데 그 추진하는 방식에서 이 기업을 끌어들이는 방식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런 것 저는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전략이 좀 아시가 많이 동감하는데 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정현 의원님도 그렇고 이렇게 반도체 이번에 호남 반도체 굉장히 투자 축하한다. 이정현 전 그래서, 대표? 네, 이정현 전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아니면 당 지도부가 당정 대표부터 해서 왜 호남에 이렇게 줍니까라고 지역적으로 얘기 않으셨으면 저는 이제 전남 지역부터 시작해서 전라도 지역에도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지역 감정으로 왜 호남에는 주고 뭐 구미 우리 안 주자 이렇게 하는 순간 역시 국민의 힘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지역 있죠. 차별이다 이렇게 하면서 네. 근데 민주당이 지금 싸우고 있잖아. 왜 민주당도 전북은 안 뭐 챙겨줘? 그러니까 남의 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치고 들어가 전략적으로 이거 환영한다, 같이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면은 국민의힘에 대한 엄청난 지역적 호감도, 그다음에 당에서의 호감도가 올라갔을 때 그걸 전략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게 되게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TSMC 대만 같은 경우도 가오슝 지역,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그 지역이 20% 이상의 그 수입이 전체의 GDP를 다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남은 워낙 먹거리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업한테 강요하면 안 되죠. 모든 기업은 이윤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인풋과 아웃풋이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인풋을 했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올 수 있는지를 국가가 무조건 해가 아니라 이러한 기반 사업들 우리가 인프라를 다 구축을 해주겠다. 뭐 용수면 용수, 아니면 전기면 전기, 이 모든 것들이 걱정 없이 인프라 구축을 할 테니 투자를 해주시는 건 어떠냐. 사실 울산 지역이나 부산이나 특히 울산 지역 거기도 완전 아무것도 없는 그 평평한 지대였는데 국가에서 기초적으로 약속을 했고 그렇죠. 이행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호남 지역에도 말만 정부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뭐 SK나 삼성이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기업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정부가 정말 윈윈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봐도 막 이렇게 재벌분, 총수분들한테 이렇게 막 90도 인사하시면서 기업 친화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오늘 때마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뭐라고 해요? 폐수라고 하나요? 폐수 막 버린다 하면서 약간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랑 조금 기조가 다른데 추미애 지사에 대한 평가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게 폐수가 아니라 아마 정화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네. 아마 정화가 된 물이기 때문에 네. 이준석 의원이 본인 그 SNS에 글을 올린 거를 지나가면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동탄 지역에 그 흐르는 내천에 흐르는 그 물이 SK나 그 삼성전자에서 나온 그 정화수가 흐르면서 저거래요. 반도체 폐수 방류 줄여라. 그러니까 그게 폐수방류라고 하기보다는 그게 정화된 물이고 그리고 요즘 세상에 예. 누가 그 비 오는 날 장마철에 막 비 쏟아질 때 하수구에다가 해수 뿌리고 예전에 그런 80년대 그랬죠. 그런 네. 세상이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청래 의원을 거의 대놓고 지원하고 지지하시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가 거의 모라토리엄 뭐 선언할 정도로 뭐 재정적으로 악화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모든 언론에서 추미애 지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전 지사를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이런 걸로만 봐도 지금 추미애 지사는 도대체 뭐 하려고 지금 경기도지사 이거 경기도에 대해서 알아요? 광진구 국회의원을 5번 하고 하남 국회의원을 2년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근데 다만 제가 이거 추미애 지사를 꺼낸 이유는 뭐가 기업인들을 대하는 정치인의 자세가 극명하게 좀 갈리는 것 같아서 이재명 대통령과 추미애 지사가 그리고 그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 뭐 SK를 뭐 팔목을 비틀어도 되냐 좀 더 압박해도 되냐라고 하면서 나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대변인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은 돈을 쫓아요. 그게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리고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SK나 삼성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에 있어요. 예. 경기도가 지방세를 어마무시하게 그 두 회사한테 걷어들인단 말입니다. 더 걷겠다는 소리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저런 거 하면은 기업들이 위축되고 투자 안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재명 정부도 결국 대한민국의 정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자당진이 만들어낸 대통령인데 도대체 왜 저러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기업인들을 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정치권이 되달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사실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에 대해서 이제 일본 예전에 화이트 리스트해서 피해를 본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추미애 지사를 비롯해서 어떤 그 기류에서는 지금 SK 삼성전자 굉장히 그 훌륭한 기업이고 분명히 사회적 기업으로서 기여하는 것도 많죠. 그런데 그러면 소부장에 종사하는 이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과연 이제 공정한가? 대기업의 어떠한 착취라던가 그런 불이익 거래, 불이익한 이제 거래들이 없었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경기도 입장에서도 우리가 물 줬더니 폐수 방류했네.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이거를 그냥 검은색 아니면 흰색으로 좀 보셨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 시대에 폐수를 그냥 방류하는 거, 특히 대기업이 그렇게 방류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관련 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 레토릭을 활용하기보다는 좀 소부장 지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근데 너무 대기업 위주로만 하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좀 이재명 정부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바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차라리 이렇게 얘기했으면 추미애 지사 인기 올라갔다라고 봐요. 진짜로 뭐 불공정 거래, 뭐 대기업 담합이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 단가 후려치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내 경기도지사로서 내가 들여다볼 거다.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 반도체 폐수 방류 줄여라 저거는 조금 좀 올드한 방식이다. 이렇게 제가 뭐 접수를 했고요. 근데 쉽게 물 줬더니 폐수 방류하네. 딱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적 레토릭으로 이게 가버린 거죠. 아무튼 두 분 다 어떤 기업 그리고 기업인들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주제로 방송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 분이 많이 싸우시질 않으셔가지고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할 텐데요. 오늘 방송 첫 회 소감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먼저. 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네. 첫날부터 싸우면은 그럼 그리고 오늘 주제 자체가 크게 싸울 게 없었어요. 뭐 부동산 얘기나 이런 게 있었으면은 의견이 갈렸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날은 친해지는 시간으로 했던 것으로. 네, 대변인도 소감. 네, 친해져야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고 더 치열하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보수 진보든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은데 방법만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뭐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건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 귀중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젊은 전원책, 젊은 유시민이 되길 제가 기원을 하면서 여의도 삼각지대 악담 아니에요? 왜 악담이에요? 두 분 다 거의 뭐 최고 거물급 정치인들이신데 아무튼 그러길 기원하면서 여의도 삼각지대 오늘 첫 회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